SNU 아이 클리닉. 평소에 눈 건강을 자신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시야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 나도 이제 노안이 온 건가 하며 돋보기를 찾으시곤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노안보다는 황반변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은 노안과 달리 푸른 빛이 망막 내부에서 흩어지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명암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것이 초점이 안 맞은 건지 아니면 구분선이 뚜렷하지 않고 흐려진 건지 잘 구분하기 힘든 것이죠.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초기 신호를 단순한 노화로 무시하기 쉬운데요. 더군다나 우리 뇌의 보정작용으로 인해 시야가 비교적 선명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풍경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 뇌의 대뇌 피질이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보정작용 덕분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뇌는 한쪽 시야가 흐릿해지더라도 반대쪽 정상 눈에 선명한 정보를 더 쉬워 화면을 합산해 버립니다. 심지어 양쪽 눈에 암점이 발생해도 그 빈 공간을 주변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채워 넣는 양안 합상과 채워 넣기 작용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뇌의 놀라운 보안 능력 때문에 한쪽 눈의 중심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중요한 시기에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안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실 타일이나 달력에 선이 휘어 보이는 변시증을 스스로 느끼셨다면 이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한 신호라기보다는 이미 망막 하부의 지지구조가 한계점을 넘어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했다는 뒤늦은 발견일 확률이 높습니다. 눈 안에서는 과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전체 시력의 90%가 모여있는 핵심 부위인 황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반은 지름 2mm 남짓의 작은 구역이지만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1제곱밀리미터당 최대 30만 개나 밀집되어 선명한 시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정밀한 기관과도 같습니다. 이 시세포들은 빛을 처리하며 매일 낡은 각질처럼 수많은 세포 파편을 떼어내게 됩니다. 4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면 이곳에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파편들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세포 내부에 켜켜이 쌓아두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노폐물이죠. 이렇게 망막 아래에 쌓인 치질과 단백질 덩어리, 즉 수분과 영양분의 통로를 방해하는 이 노폐물의 정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드루젠입니다. 침전물이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황반변성 특유의 침침함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쌓인 노폐물이 점차 많아지면 시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는 길이 차단됩니다. 이로 인해 시세포들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산소증에 처한 망막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라고 명령하게 되는데요. 신호를 받고 자라난 신생혈관들은 기존의 방어벽을 뚫고 망막으로 자라 들어오지만 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정상적인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손상된 혈관에서 흘러나온 혈액 속 철분은 시세포를 빠르게 산화시키는 페롭토시스라는 반응을 일으켜 단 몇 주 만에 황반 부위에 흉터를 남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가 오지 않은 2030 세대분들은 황반변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초고도근시 환자분들의 경우 안구가 앞뒤로 팽창하여 망막 역시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그 장력을 못 이겨 갈라지는 물리적인 파열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노폐물이 없더라도 찢어진 망막 방어막의 틈새로 약한 신생혈관이 쉽게 자라 들어오면서 젊은 나이임에도 출혈로 인한 시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영양제를 많이들 섭취하실 겁니다. 특히 이미 질환이 진행되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량 안질환 영양제에 의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양제 성분들은 증상을 완화시키기보단
더 진행하는 것을 늦춰주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단단하게 뭉쳐진 드루젠을 물리적으로 녹여 씌워주거나 이미 손상된 시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능력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인 RS 통계를 보아도 건강한 분들의 황반변성 발생 자체를 예방해주는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이 질환을 일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대비하는 진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눈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건강한 시기에 정밀검진을 통해 내 망막의 객관적인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찍어두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초기 드루젠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빛으로 망막 단면을 세밀하게 투시하는 광간섭 단층 촬영 장비나 동공 확대 없이 단 0.25초 만에 망막 전반의 80%를 매핑해내는 초광각 안저 카메라를 활용한 객관적인 검진이 가장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 시력이 떨어지기 한참 전부터 황반 바깥쪽 주변부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미세 출혈 징후까지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적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전에 나의 베이스라인을 확보해두는 과정은 특히 백내장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수술 후 시력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으로 수정체가 탁해진 상태에서는 일반 진료실 불빛만으로는 망막 안쪽에 숨어있는 미세한 드루젠이나 신생혈관을 판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만약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 병변들을 놓친 채 수정체를 교체하게 되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예기치 않은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되고 수술 직후 급성 황반 부종이나 출혈을 일으켜 시력 회복에 큰 지장을 줄 위험도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정밀검진에서 출혈이 동반되는 습성 단계가 발견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눈 속에 항체 약물을 직접 투여해 원인 물질을 안전하게 억제하고 혈관의 붓기를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치료법이 큰 성취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백내장이나 시력교정술처럼 눈의 구조를 바꾸는 큰 수술 전은 물론이고 40대 이후 노안이 시작되는 무렵에 정밀 진단 장비로 내 망막과 황반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 명확히 증거를 남겨두는 겁니다. 훗날 시력 변화나 붓기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노화로 인한 회복 지연인지 기저질환의 변화인지 정확히 원인을 찾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하실 때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막이 얇거나 고독 근시, 난시가 있는 분들이 렌즈 삽입 수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속에 있는 수정체 앞에 얇고 부드러운 특수 렌즈를 살짝 끼워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 방법도 간단하고 눈에도 훨씬 안전한 수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렌즈 삽입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 섬세함, 숙련된 손기술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좁고 민감한 눈 속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생기는 압력과 눈 속을 채우는 방수라고 불리는 맑은 물의 흐름까지 정교하게 통제해야만 하는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수술이거든요. 오늘은 성공적인 시력 교정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저희 SNU 안과가 왜 0.1mm 단위의 아주 작은 간격과 1도 단위의 난시축에 집중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렌즈 삽입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볼팅이라는 공간입니다. 볼팅이란 눈 속에 들어간 ICL 렌즈의 뒷면과 우리 눈에 원래 있는 수정체 앞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간격이 보통 250에서 750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유지해야 가장 알맞고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이 볼팅 값에 알맞은 렌즈를 주문하기 위해 환자의 눈동자 겉면인 검은자의 길이를 재고 거기에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렌즈의 크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3차원 정밀 촬영 장비들로 검사를 해본 결과 예전 방식 한 가지만으로 정밀한 렌즈 사이즈를 주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안구 공간을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렌즈 사이즈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볼팅이라는 간격이 수술 후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는 장기간의 수술 결과 데이터들을 취합하여 환자마다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여유 공간을 계산하여 렌즈 사이즈를 주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간격이 무너지면 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만약 렌즈 크기가 너무 작게 계산돼서 눈 속 공간보다 작은 사이즈의 렌즈가 들어간다면 인공렌즈의 뒷면과 우리 몸의 수정체 앞면이 서로 맞닿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렌즈가 눈의 수정체에 닿게 되면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외상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렌즈 사이즈가 실제 눈 속 공간보다 너무 크게 계산되면 부족한 공간 탓에 렌즈로 인해 방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 눈 속의 압력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단계부터 안구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렌즈 삽입술 전용 3D 입체 검사 장비로 전방각, 전방 깊이 등을 파악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다양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렌즈의 크기와 앞뒤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시력의 질을 결정짓는 난시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시가 있는 환자분들은 근시와 난시를 한 번에 잡아주는 토릭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눈의 난시축과 렌즈에 새겨진 난시 교정 축을 정확하게 맞춰야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서면 이 정밀한 계산을 뒤흔드는 외부 변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중력의 변화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난시축을 잴 때와 달리 침대에 환자가 반듯하게 누워서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 귀 속에 있는 이석기관이 중력의 변화를 감지하고 나도 모르게 안구 전체를 무의식적으로 회전시키게 됩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누웠을 때 눈이 돌아가는 현상을 겪으며 예민한 분들은 적게는 12도에서 많게는 16도까지 눈동자의 난시축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로 쓰이던 수동 마킹 방식만으로는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앉은 자세에서의 환자의 고유한 홍채 무늬를 지도로 매핑해 두고 환자가 누웠을 때 현미경과 연동된 디지털 장비가 돌아간 각도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목표축을 보정해주는 첨단 시스템을 사용하면 더욱 정밀한 난시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렌즈를 축에 맞추어 넣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수술 중에 넣었던 점탄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렌즈 삽입술을 할 때는 각막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점탄 물질이라고 하는 끈적한 점성이 있는 물질을 전방에 채워 넣게 되는데요. 주입했던 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까지가 렌즈 삽입 수술의 완벽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당시 넣었던 점탄 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이후에 안압이 올라가거나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 남은 점탄 물질을 없어지도록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삽입 수술을 하기까지 여러 과정의 정밀한 검사와 계산 과정과 수술 시에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 속의 생체 공간을 3차원으로 계산하고 수백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요동치는 수정체와 동공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고 돌아가는 눈동자의 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방수의 흐름까지 원활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절해야만 하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수술 과정입니다. 이 모든 눈 속의 원리와 힘의 균형을 다룰 수 있는 아주 꼼꼼한 수술 계획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선명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쓰일 정도로 눈앞이 뿌옇고 침침하진 않으신가요? 인공 눈물을 넣어봐도 딱히 좋아지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은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뇌 때문에 어찌 보면 눈이 나빠진 줄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백내장 증상인 시야 흐림은 처음엔 아주 미세하게 시작이 됩니다. 수정체 변질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고 점차 무너지는 선명도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시각 중추가 부단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미세한 윤곽선을 잡아내는 능력이 떨어지면 과각
과감하게 그쪽은 포기하고 대신 굵은 형태를 보는 감도가 강제로 증폭되는 겁니다. 흐릿해진 사진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진하게 덧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망막에 맺힌 원래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게 흐려져 있는데도 기억을 더듬어서 보정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시력이 두세 줄이나 떨어졌음에도 괜찮다고 믿게 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던 돋보기를 벗었는데도 스마트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일 때가 있죠. 눈이 다시 젊어졌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건 눈이 회춘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형적인 백내장 증상 중 하나로 투명해야 할 수정체의 중심부가 말라가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렌즈 중앙부 밀도가 높아지고 돋보기처럼 뚱뚱해져서 빛이 꺾이는 각도가 급격하게 커진 이유입니다. 결국 멀리 있던 초점이 강제로 망막 앞쪽으로 끌려온 병리적인 근시 현상일 뿐입니다. 도대체 왜 눈 속 렌즈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까요? 투명하고 촉촉해야 할 렌즈가 세월과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산화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이거든요. 단백질이 엉키지 않게 지켜주던 방어막이 고갈되면서 점점 하나의 덩어리로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투명했던 렌즈 내부가 탁하고 끈적하게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온 빛이 거대한 입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제 갈 길을 잃고 사방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난반사 때문에 망막에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물리적인 시야 흐림 증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빛이 흩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백질이 엉겨붙어 변성되는 과정에서 특정 대사 물질들이 렌즈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렌즈 본연의 색깔마저 짙고 누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눈 속 깊은 곳에 노란색 필터가 하나 끼워진 셈입니다. 결국 뇌로 전달돼야 할 파란색 신호는 줄어들고 붉고 누런 신호만 과도하게 쏟아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새하얀 벽지나 파란 하늘조차 변색되어 보이는 겁니다. 안경 도수를 높이면 다시 맑게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자주 뵙는데요. 아쉽게도 백내장 증상으로 잃어버린 시야와 색감은 도수 높은 새 안경을 맞춰도 전혀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쓰는 안경 렌즈는 빛이 모이는 초점 위치만 조금 당기거나 밀어주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미 렌즈 내부 찌꺼기에 부딪혀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흩어진 빛의 에너지를 안경 렌즈가 다시 안으로 모아주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로 정확히 맺혀야 할 빛이 망막 위로 여러 개로 나뉘어 맺히니까 한쪽 눈을 가리고 보더라도 사물 윤곽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단암복시 역시 흔히 놓치기 쉬운 백내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찢어진 빛은 조명 환경에 따라 일상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햇빛 쨍쨍한 한낮에 야외로 나가면 망막을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동공은 아주 작아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증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체 뒷면 정중앙에 단백질 찌꺼기가 뭉치는 훈황화 백내장을 앓고 계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좁쌀만큼 작아진 동공 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필 그 좁은 길목 한가운데 혼탁 덩어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빛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단순한 눈부심을 넘어서 심한 난바사가 시야 전체를 하얀 장막처럼 덮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밝은 대낮에 오히려 앞이 하얗게 흐려지는 투명 현상을 겪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밤에 앞을 잘 보고 편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시야가 괜찮아지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어두운 밤길 걸을 땐 빛 한 줌이라도 더 모으려고 동공이 넓게 커지거든요. 낮에는 홍채에 가려져 있던 렌즈 가장자리 주변부가 이때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부를 타고 중심으로 향해 거친 쐐기 모양으로 자라난 혼탁 덩어리들이 고스란히 빛의 동료에 노출되는 거죠. 결국 밤에도 앞이 흐려지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비 오는 어두운 밤 운전하실 때 반대편 차량의 강한 전조등 불빛이 커진 동공으로 밀려 들어와 불규칙한 쐐기 장벽과 부딪히면 빛이 망막 전체에 얇고 넓게 흩뿌려지게 되는데 차선이나 회색 아스팔트 위 보행자 윤곽선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지워지는 화이트아웃 증상이 생겨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아웃 현상이 정말 위험한 건 사물 경계를 분리해내는 대비 감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비감도 저하는 양쪽 눈에서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원래 양쪽 눈으로 들어온 선명한 정보를 하나로 잘 융합해야만 공간의 깊이나 원근감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한쪽 눈의 굴절 왜곡이 심해지면 양안 시차를 조율하는 뇌 알고리즘이 제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바닥과 문턱의 단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간을 평면처럼 느끼게 돼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낙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단순한 시야 흐림을 넘어서 백내장 방치가 대퇴골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검은 동자 안쪽이 하얗게 보인다면 본인이 자각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미 치료가 아주 까다로운 말기 백내장 증상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나와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눈색이 이상하다며 말해줄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렌즈 내부 단백질이 오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구조가 무너져서 익어버린 과숙백내장 상태가 된 겁니다. 수정체는 하나의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변질되고 수분을 과도하게 빨아들여 부풀어 오르죠. 꺼진 수정체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눈 속 체액이 빠져나오는 하수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세한 틈으로 새어나온 단백질 찌꺼기들이 배출망 자체를 틀어막기도 하고요. 이는 곧 급성 발작성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눈 속 압력이 정상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술하기도 힘들어져 손쓸 방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일반 장비로는 각막 표면의 굴절 오차만 볼 뿐이지 렌즈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빛의 난반사나 단백질 변성 현상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안과 진료실에 오셔서 수정체 내부까지 스캔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정확하게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쳐서 렌즈가 돌덩어리처럼 굳은 채로 수술실에 들어가시면 그 단단한 덩어리를 부수려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초음파 에너지를 눈 속에 사용하게 됩니다. 억지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초음파 파동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평생 재생이 안 되는 각막 내피세포들이 많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내장은 잘 제거됐더라도 각막 펌프가 제 기능을 못해서 평생 각막이 부어있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짙고 누런 백내장 혼탁 뒤편에는 황반 변성이나 망막 주름처럼 시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망막 질환들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눈의 침침함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위안 삼지 마시고 안구 단층 촬영기로 망막 신경의 미세한 변화부터 각막 굴곡까지 샅샅이 깊게 스캔해 보길 진심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백내장 수술을 잘 마치신 분들, 그동안 불편했던 안경은 시원하게 벗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스마트폰을 보거나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볼 때, 책을 읽을 때 결국 다시 돋보기를 찾게 되시면서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로 일반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죠.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가진 광학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눈에 있던 자연 수정체는 가까운 곳을 볼 때 스스로 두께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새로 넣은 인공수정체는 스스로 두께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의료진과 상담받으실 때 이런 안내를 무조건 같이 드립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을 한 곳에만 고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돋보기를 찾게 되는 거죠. 대신에 먼 거리는 빛 번짐 없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먼 곳을 잘 보는 것도 좋지만 60cm, 80cm 거리에 있는 작업도 많이 하시죠. 운전대를 잡고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을 확인할 때, 주방에서 도마 위에 야채를 썰 때, 혹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볼 때 등 중간거리 시야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자분들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나온 게 바로 초점 심도를 길게 늘린 프리미엄 연속 초점 렌즈입니다. 일반 렌즈가 빛을 하나의 날카로운 점으로 맺히게 한다면 이 렌즈는 빛이 맺히는 공간 자체를
앞뒤로 길쭉한 선이나 관 모양으로 쭉 늘려주게 됩니다. 빛이 손실되는 일 없이 초점이 맞는 구간 자체를 넓혀주기 때문에 멀리 있는 표지판은 물론이고 60cm, 80cm 앞에 내비게이션이나 주방 도마까지 돋보기 없이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간에는 어떨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동공이 커지면 주변부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변으로 거대한 탈무리가 지고 빛이 번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노화되면 우리의 각막은 형태가 미세하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렌즈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를 통과하는 빛들이 정상보다 더 심하게 꺾이면서 구면수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구면수차까지 보정하기 위해 비구면 형태로 렌즈가 설계된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구면 렌즈랑 가장자리로 갈수록 둥근 정도를 아주 미세하게 다듬어서 렌즈 자체에서 빛이 꺾이는 각도를 반대로 조절해 주도록 만든 겁니다. 왜곡이 보정되면서 시야가 깔끔해지는 원리이죠.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느끼시는 시야의 선명도, 대비감도 역시 좋아지게 됩니다. 이번엔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여전히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 렌즈가 제일 좋은 거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답합니다. 다초점 렌즈 표면을 보면 회절링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톱니바퀴 모양의 띠가 수개에서 십수개까지 깎여 있습니다. 렌즈사마다 목표로 정해놓은 초점거리의 빛을 모이기 위해서인데요. 빛이 이 울퉁불퉁한 표면에 부딪히면서 멀리, 중간, 가까이로 불빛이 나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전체 빛 에너지의 대략 10%에서 15% 정도가 공중으로 소실되게 됩니다. 게다가 남은 빛마저 나뉘어서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선명도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안개가 살짝 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떨어지는 선명도를 사람에 따라 크게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안경 낀 시야를 100점이라고 보면 다초점 인공성체 수술은 90점짜리 시야를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시야가 60점, 70점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수술도 매우 훌륭한 수술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다초점 인공성체로 수술했을 때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때가 야간 빗길 운전입니다. 밤이 돼서 우리 동공이 커지면 렌즈 가장자리에 있던 고리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때 먼 곳에서 달려오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면 빛이 회절링에 산란되어 퍼져 보이게 되는 거죠. 다초점 렌즈를 하신 분들 중에 일부가 밤마다 거대한 달물이나 눈부심 때문에 피곤해 하시는 이유가 구조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처럼 이미 망막신경이 좀 약해지신 고령 환자분들에게 다초점 렌즈를 권해드린 건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윤곽을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지셔서 자칫 실내에서 문턱을 못 보고 넘어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안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단초점 렌즈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연속초점 렌즈를 조금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거의 소실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동공이 커져도 빛이 부딪혀서 흩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야간 운전을 할 때 시야를 답답하게 가리던 눈부심 현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단초점의 경우 초점 심도를 늘려놓은 렌즈이기 때문에 단순한 단초점 렌즈보다는 선명도가 아주 약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100% 한 곳으로 모아주는 단초점 렌즈의 힘은 주로 방 안에서 TV를 보시거나 가족들과 소일거리를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동공도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조금 부족한 빛이라도 흩어짐 없이 망막 중심에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환한 시야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의 목적은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렌즈가 부담스러우시다고 수정체만 제거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앞을 못 보실 겁니다. 원래 있던 수정체를 빼내면 우리 눈은 시력을 잡아두던 꽤 큰 굴절력을 잃게 됩니다.
빛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사물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수정체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줄 인공 수정체를 내 눈에 딱 맞게 계산해서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물건이 아니잖아요. 환자분들마다 안구의 길이가 유독 짧거나 긴 분도 계시고, 예전에 라식이나 라섹을 하셔서 각막 모양이 살짝 변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숙련된 의료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분께 어떤 렌즈가 가장 잘 맞는지 판단하고 권유드리려면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비싼 렌즈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렌즈가 나에게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각막은 저마다 지문처럼 미세한 굴곡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비대칭적이거든요. 만약 펜타캠이나 OCT 같은 정밀 장비로 각막 지형도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그냥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렌즈 중심과 내 눈의 수축이 미세하게 어긋나면서 수술 후에도 시야가 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의 진짜 가치는 비싼 렌즈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의 직업이나 운전 습관, 생활 패턴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눈의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병원의 검사 시스템과 의료진의 꼼꼼함에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다양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눈이 조금 침침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서류가 안 보여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밤에 차선이 안 보여서 슬슬 운전이 무서워지고 운전대를 놓는 것을 고민하는 등 생업과 일상에 직결된 심각한 고통 때문에 진료실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노화로 인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다가 생활에 영향이 가기 시작하면서 정보를 찾다 보면 다중초점 렌즈가 가장 좋다, 새로 나온 비싼 렌즈가 무조건 정답이다 하는 화려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죠. 하지만 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아주 정밀한 광학 데이터를 다루는 안과 전문의로서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나 완벽한 만능 렌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직업과 생활 습관, 안구 조건에 따라서는 비싼 최신 렌즈보다는 기본 단초점 렌즈가 오히려 더 편안한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내 눈에 진짜 잘 맞는 렌즈는 어떤 렌즈일지 의학적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나의 평소 시야 작업 거리입니다. 단순히 가까운 곳을 많이 본다, 먼 곳을 많이 본다 하는 것을 넘어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독서 많이들 하시죠? 특히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장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렌즈사들이 이 거리를 기준으로 렌즈 설계를 합니다. 보통은 이 거리를 40cm에서 60cm 정도로 보고 근거리라고 표현하죠. 다중초점 렌즈들 중에 근거리에 강한 렌즈들을 보면 핸드폰을 하는 정도의 거리를 하나의 초점 거리로 맞춘 상태로 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페놉틱스나 파인비전 등의 렌즈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래 일본 호야사에서 나온 지메트릭 렌즈는 35cm까지도 초점 거리를 당겨서 편안한 근거리 시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렌즈들은 가까운 거리로 빛 에너지를 잘 모아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팔을 뻗을 필요 없이 목과 어깨가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니터를 주로 보며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핸드폰 거리와 마찬가지로 근거리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50cm에서 80cm 정도에 해당되는 중간 거리에 가깝습니다. 불과 10cm, 20cm 정도의 차이이지만 우리 눈은 매우 섬세하고 작은 차이도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거리와 중간거리까지 초점을 잘 잡기 위해 다중초점, 오중초점 등 초점을 더 세분화되어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렌즈들도 나와 있습니다. 클라레온이나 인텐시티 같은 렌즈들인데요. 무조건 초점거리가 세분화되어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좋기만 한 걸까요?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빛의 총량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빛을 100으로 놓고 보면 100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초점거리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한 초점거리에 할당되는 빛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비감도가 저하된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점 사이사이마다 시력이 미세하게 흐려지는 데드존 현상도 환자분들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번짐 등에 예민하고 적응력이 민감한 분들, 아주 또렷한 근거리 시야는 괜찮으니 시원하고 편안한 시야가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는 빛을 나누어 주는 대신 초점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연속 초점 렌즈를 추천드릴 때가 많습니다. BBT나 아이엔스, 세레니티 렌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징은 다초점 인공성체처럼 회절링을 통해서 빛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광학 디자인을 통해 초점 심도를 깊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덕분에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의 적응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밤눈이 어두우신지 야간 운전을 자주 하시는지 등 환자분의 생활 패턴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빛을 나누기 위해 표면에 미세한 동심원 계단들을 만들어 두는데요. 밤에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불빛이 들어오면 이 계단을 지나며 빛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기 때문에 달무리 같은 빛 번짐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렌즈들이 빛 번짐 현상을 잡으려고 빛 투과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클라레온 렌즈는 FDA 승인을 받은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빛 투과율을 높였고 엣지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빛 번짐을 감소시켰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지메트릭 렌즈는 초점 거리를 잡기 위한 회절링을 중앙부로 모아 야간에 동공이 커지더라도 빛 번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BBT는 웨이프론트 디자인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초점 거리를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렌즈가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 아시죠? 그만큼 시대 흐름에 따라 렌즈들도 발전하고 아주 많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없고 환자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환자분의 굴절 도수와 난시량입니다. 특히 난시의 경우에는 눈 속의 렌즈가 조금만 틀어져도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굴절 도수가 높을수록 예측도도 떨어져서 굉장히 정밀한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는 렌즈를 추천드리는 거죠. 노안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을 치료함과 동시에 굴절 이상을 함께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분이 더 이상 안경에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난시 교정 기능을 가진 인공성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파인비전이나 자이스의 리자트리 렌즈와 같은 여기서도 선택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렌즈 소재에 따라 빛의 선명도를 해치지 않게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냐, 아니면 편안한 시야와 망막과 신경의 보호를 위해 청색광의 일부를 차단해주는 노란색 재질로 되어 있냐 등 기준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절대적인 기준, 바로 망막의 건강 상태와 빛의 효율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빛을 여러 갈래로 나누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 10% 전후에 빛의 에너지가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이 녹내장이나 반방변성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명암을 구분하는 대비감도가 이미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빛 손실이 있는 다초점 렌즈까지 더해지면 어두운 실내나 계단에서 시야가 더 침침해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무리해서 다초점 렌즈를 고집하기보다는 빛 손실이 없이 100% 에너지를 망막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기본 단초점 렌즈나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준과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렌즈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결과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특히 굴절 도수가 높은 환자들이나 예전에 시력 교정 수술을 한번 받았던 분들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계산이 잘못됐다거나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밀한 공식으로 렌즈 도수를 계산한다고 해도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걱정조차 덜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원리의 렌즈도 출시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내 눈에 맞춰 도수를 바꿀 수 있는 렌즈인데요.
이 렌즈 안에는 자외선 빛을 받으면 반응하는 특수한 실리콘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술 후 특정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도수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수술하시고 몇 주 정도 일상생활을 직접 해보신 후에 원장님 먼 곳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직 살짝 흐려요,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도수 조정은 3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렌즈의 도수를 고정하기 전까진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조심해야 하고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백내장 렌즈 선택은 어느 특정 렌즈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렌즈의 이름이나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수술의 첫걸음입니다. 내 눈의 조건들을 정밀하게 계산해 다초점 렌즈 중에 어떤 것이 맞을지 혹은 기본 단초점이 맞을지 맞춤형으로 찾아주고, 때로는 비싼 렌즈가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조언해주는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맑은 눈을 지켜줄 진짜 열쇠는 특정 렌즈의 브랜드가 아니라 환자분을 향한 진료실 안에 깊고 따뜻한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